26년 3월 16일 플라넷 팟캐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출근을 못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백억 원의 빚을 떠안으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택시장 한복판에서는 이 황당한 시나리오가 진짜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거시적인 부동산 공급 계획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거리고 있는 건설 현장의 시한폭탄, 그리고 지방을 뒤덮고 있는 빈집 문제까지. 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들은 단순히 건설사들이 힘들더라, 혹은 지방에 집이 남는다더라, 이런 수준의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 이면에 숨겨진 금융의 구조나 법의 맹점, 그리고 시장의 역설이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의 전월세 보증금과 직결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깊숙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정부가 아주 거대한 청사진을 펼쳤잖아요. 네, 2030년까지 수도권에 무려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죠. 와, 135만 가구요? 숫자로만 들으면 진짜 내 집 마련의 꿈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난 규모니까요. 근데 제가 이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엄청난 물량을 도대체 누가 다 짓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요, 23만 5천 가구 중 무려 41%를 한 곳에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41%요? 그럼 절반에 가까운 건데 거기가 어딘가요? 즉, 55만 6천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55만 가구를 LH 혼자 짊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LH는 올해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주택을 포함해서 총 3만 7천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물량을 아주 공격적으로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모집 공고가 많이 보이는 거였군요. 네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OUG에서도 100조 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약속하고 나섰고요. 100조 원이요? 규모가 장남이 아니네요. 미분양 안심 환매 같은 제도도 밀어붙이고 있죠. 한마디로 공공기관들이 총출동해서 부동산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죠. 제가 알기로 LH의 재무 상태가 지금 그렇게 여유로운 편이 아니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정부가 100조 원을 보증 서준다고 해도 결국 집을 짓고 운영하는 건 LH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LH의 2024년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무려 2조 8,311억 원으로 급증했거든요. 헉, 2조 8천억 원이요? 도대체 어쩌다 손실이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이걸 가구당 부채로 계산해보면 9,100만 원 꼴인데요. 이게 단순히 집을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집을 짓는 구조 자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예요. LH는 비싼 값의 토지를 매입하고 요새 엄청 급등한 건축비를 들여서 집을 짓잖아요. 그쵸. 자재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줘야만 합니다. 아하, 싸게 빌려줘야 하니까 들어간 돈을 회수할 수가 없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지어둔 노후단지들의 수선 유지비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커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주도의 공급이 집값 변동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LH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다 독박 쓰는 구조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다면 민간 건설사들이라도 좀 활발하게 집을 지어줘야 시장에 돌아갈 텐데 말이죠. 근데 현실은 완전 정반대잖아요. 주방에 있는 요리사들이 아예 요리를 멈췄다는 소식만 들려오거든요. 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건설 현장이 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정부가 100조 원어치 잔치상을 차려줬는데 막상 요리사들은 재료비가 너무 올라서 주방에서 싸우고 있는 격이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공사비로는 도저히 수지탈산이 안 맞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들이 멈춰 있나요? 예를 들어 서울도시철도 신규 노선들 상당수가 착공을 연기했고요. 공공재개발 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공공재개발도 멈췄어요. 네, 신설 1구역이나 흑석 2구역 등 LH와 SH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39곳이나 되거든요.
39곳이면 규모가 꽤 클 텐데요. 무려 5만 7천 가구 규모인데 제대로 첫 삽을 뜬 곳이 제로, 그러니까 아예 한 곳도 없습니다. 와, 5만 7천 가구가 올스톱이라고요? 민간 쪽은요? 민간은 더 처참하죠. 성남 상대원 2구역 같은 4,800가구짜리 초대형 단지는 공사비 갈등 때문에 조합 임원이 해임될 위기까지 갔습니다. 집은 안 지어지고 현장은 멈춰 있는데 당장 우리 청취자님들 지갑에서 나갈 세금은 또박또박 계산되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맞습니다. 당장 오는 4월 30일에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되는 달 아닌가요? 네, 1,585만 가구가 대상인데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해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시가격이 우리가 내는 재산세나 종부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처럼 신규 공급이 꽉 막혀서 거래가 실종되고 시장이 왜곡된 상태에서 산정된 시세가 과연 현실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멈춰버린 시장 속에서 세금 부담만 안고 가는 상황이네요. 네, 모두가 불만인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민간 건설사들은 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철근값이 올라서라고 퉁치기에는 뭔가 더 근본적인 족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책임준공 제도입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폭우 때문에 수백억 빚을 떠안는 시나리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 시장의 생태계를 먼저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3명의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첫째, 땅을 사고 사업을 기획하는 시행사. 둘째, 돈을 빌려주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신탁사나 금융기관. 그리고 셋째가 건물을 짓는 건설사인가요? 네, 실제로 시멘트를 붓고 건물을 올리는 시공사, 즉 건설사입니다. 기획자, 투자자, 그리고 기술자. 이렇게 세 파트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인 기획자는 보통 자본금이 적어요. 그래서 돈을 빌릴 때 돈줄을 쥔 신탁사가 건설사에게 무시무시한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어떤 조건이길래요? 네가 정해진 기한 내에 건물을 무조건 완성해라. 통상 예정일에 6개월을 더한 기간입니다. 기한 내 완성을 못하면요. 만약 하루라도 늦으면 시행사가 빌린 엄청난 PF 대출금 전체를 네가 다 납하라. 이것이 바로 책임준공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조건이 가혹해도 어쨌든 건설사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도장을 찍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계약이죠, 네. 본인들이 약속한 날짜를 못 맞췄으면 책임을 지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왜 우리가 건설사들을 피해자처럼 걱정해줘야 하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계약 이면에 있는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입니다. 힘의 불균형이요? 그리고 면책 조항의 비현실성이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은 이 독소조항의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예 일감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하는 거군요. 네, 더 큰 문제는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건설사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건설사 잘못이 아닌데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나요? 엄청 많죠. 최근에 5개 금융기관이 모여서 천재지변시 기한을 연장해주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긴 했습니다. 오, 그럼 좀 해결된 거 아닌가요? 뚜껑을 열어보니 지진이나 전쟁 같은 극단적 사태만 인정될 뿐이에요. 현장에서 밥 먹듯이 일어나는 화물연대 파업이나 시멘트 공급 부족, 이례적인 장마 같은 현실적인 악재들은 연장 산류에서 쏙 빠졌습니다. 헐, 장마나 파업은 진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파업 때문에 시멘트 트럭이 현장에 못 들어와서 공사가 한 달 늦어졌는데 그 책임으로 수백억 원의 남의 빚을 건설사가 뒤집어쓰고 파산하는 구조입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잔인한 폭탄 돌리기 게임이네요. 돈줄을 쥐고 있는 신탁사는 수수료만 챙기면서 모든 리스크를 건설사한테 100% 전가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금융 리스크 전가의 끝판왕이죠. 근데 전문가님, 건설사 사장님들 억울한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게 우리 청취자님들 일상이랑은 무슨 상관인가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건설사가 파산하면 아파트 공급이 영영 끊기거든요. 그 나비 효과가 지금 강원도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강원도요? 강원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파트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니까 전월세를 구하려는 서민들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 아파트가 안 나오니 빌라로 눈을 돌리는군요. 네. 그 결과
강원 지역 B아파트 전월세 가격 지수가 100.34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세상에. 아파트 짓는 회사가 부도를 맞으니까 청취자님이 내일 당장 재계약해야 할 빌라 월세가 꽁충 뛰어오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획자와 투자자와 기술자의 싸움이 결국 서민들의 통장 잔고를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부랴부랴 신축 연립이나 다세대를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서는 거였군요. 아파트가 안 지어지니 빌라라도 사들여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고육지책이네요. 네, 모두 정책과 시장 지표는 이렇게 하나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도권이나 도심처럼 제발 집 좀 지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곳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선을 지방으로 돌려보면 이거 완전 평행우주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죠? 네, 한쪽에서는 전월세시가 말라서 난리인데 지방에서는 텅텅 빈 집들이 그냥 썩어가고 있어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길고양이 아지트가 되고. 심지어 범죄의 온상이 되면서 동네 전체를 슬럼가로 만들고 있죠.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생각 하실 겁니다. 아니, 흉물이 된 빈집은 그냥 포크레인 불러서 시원하게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왜 지자체들이 이걸 못하고 전전긍긍 하는 건가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철거를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돈입니다.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빈집 하나를 철거하는데 평균 3천만 원이 듭니다. 지자체가 이걸 다 감당해야 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지역마다 극과 극이에요. 3천만 원이요? 와, 철거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네요. 지자체별로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전라남도는 빈집 관련 예산이 121억 원이나 되지만 세종시는 고작 1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동네 빈집 몇 채 부수면 예산이 바닥납니다. 아니, 그래도 당장 안전에 위협이 되면 세금을 써서라도 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두 번째이자 가장 큰 장벽인 소유권과 행정의 촌극이 등장합니다. 촌극이요? 빈집은 엄연한 사유재산이잖아요. 보통 시골 빈집은 원래 주인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상속되는데 자녀가 여러 명이면 소유권이 n분의 1로 쪼개집니다. 아, 상속권 문제. 네, 10명의 상속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나중에 땅값 오를지도 모르는데 왜 부수냐고 반대하면 포크레인은 시동도 못 켭니다. 헐, 상속자 10명한테 일일이 전화 돌려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요? 공무원들 진짜 머리 아프겠네요. 더 기가 막힌 건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입니다. 현재 도시 지역의 빈집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요. 네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법령이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아니, 집은 하나인데 법이 두 개라고요? 예를 들어 도농복합도시 공무원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집은 국토부법을 저 집은 농식품부법을 적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될 수밖에 없죠. 와, 빈집 하나 처리하는데 법과 부처가 나뉘어 있다뇨. 이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맞습니다. 제도의 맹점이죠.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빈집을 그냥 골칫거리가 아니라 약간 황금알로 바꿔보려는 지자체들의 눈물겨운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더라고요. 네, 발상의 전환이죠. 부수기 힘들다면 차라리 쓸모있게 고쳐보자는 겁니다. 전라남도의 셋들하우스 모델이 대표적인데요. 셋들하우스요? 어떤 모델인가요? 지자체가 빈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대신 최장 6년 동안 월 1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월세로 청년들이나 귀농인에게 임대를 줍니다. 와, 1만 원짜리 월세라니? 커피 두 잔 값이네요. 네, 소유자는 자기 집이 폐가로 변하는 걸 막고 세입자는 엄청 싸게 집을 구하는 윈윈 구조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다른 지역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나요? 부천시는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가진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나 워케이션 관광객을 위한 공유 숙박시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 바다뷰 공유 숙박. 그거 아이디어 좋네요. 제주도 역시 59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정비 사업을 궁격적으로 펼치고 있죠. 빈집을 골칫덩어리에서 지역의 자산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들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소유권 문제나 부처가 쪼개져 있는 맹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모델들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부처 통합적인 빈집정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길을 평평하게 닦아줘야 지자체들이 그 위에서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으니까요.
자, 꽉 막힌 건설 현장부터 빈집 문제까지 짚어봤는데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는 지역사회의 혁신적인 움직임들이 또 있습니다. 네, 희광적인 소식들도 있죠. 저는 아까 일부에서 다뤘던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버린 재개발 현장 문제 있잖아요. 서울 중구청이 이걸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정비사업 내편즈라는 제도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 내편즈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갈등을 푸는 건가요? 보통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두고 싸우면 구청은 민간 계약이니 알아서 합의하세요라며 한 발 물러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쵸. 관여하기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중구청은 아예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49명의 최정예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49명이나요. 네, 이들이 직접 분쟁 현장에 뛰어들어서 건설사가 요구하는 인상된 공사비 내역서를 샅샅이 뜯어보고 재계산해서 딱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라고 객관적인 중재안을 내미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화해하라는 게 아니라 숫자를 들이밀며 과학적으로 중재를 해주는 거군요. 행정이 팔짱을 투니까 멈췄던 크레인이 다시 움직일 명분이 생기네요. 맞습니다. 기업들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네, 기업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건설업계에서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안전사고 문제잖아요. HS 화성이라는 건설사는 3년 연속 중대재해 무죄해를 기록했고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1위까지 차지했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무죄에는 단순히 도덕적인 성과가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성과입니다. 아, 돈이랑도 직결되나요? 당연하죠. 사고가 나면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앞서 말한 그 무시무시한 책임 준공 기한을 못 맞춰서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으니까요. 아하, 연결이 그렇게 되네요. 네, 철저한 안전 시스템이 곧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비용 절감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에 뿌려지는 인프라 투자 소식들도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더라고요. 충청남도의 리브투게더 공공임대주택은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목석 건축을 도입했고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도 친환경 설계 공모를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백스코 제3전 시장 건설을 두고 HJ중공업과 남광토건이 기술 경쟁을 벌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런 지역 인프라 사업들이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펌프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PF 리스크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을 때 공공이 발주하는 고속철도나 친환경 건축물 사업은 지역 건설업계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거든요. 아, 공공이 먼저 돈을 풀어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 철도나 동해북부선이 확충되면 그 교통망을 따라 자연스럽게 푸네오션 고성 퍼스트뷰 같은 민간 주거단지의 분양성이 높아집니다. 아, 길이 뚫리니까 민간 자본도 들어오기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화성에서 오산을 잇는 고속화보로나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길이 뚫리고 인프라가 깔려야 민간 자본이 안심하고 따라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펌프의 마중물이라 진짜 찰떡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인데요.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으로 시작해서 그 주방을 멈춰 세운 덕없이 오른 공사비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PF 책임 준공의 덫을 지나왔습니다. 네, 참 긴 여정이었네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방치된 지방의 빈집들이 어떻게 1만 원짜리 청년 안식처로 변신하는지, 지역 행정이 어떻게 갈등을 중재하고 인프라를 깔아주는지 짚어봤습니다. 결국 집을 짓고 허물고 다시 살리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여러분의 일상, 경제의 축소판이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 수많은 톱니바퀴들, 정부의 정책, 신탁사의 계약서 한 줄, 지자체의 아이디어, 이 모든 것들이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국 청취자님의 전월세 보증금이 오를지 내릴지,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할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미래 주거 환경을 통찰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책임준공이라는 제도가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앞에서도 건설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차가운 현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장마나 살인적인 폭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미래에는 과연 어떨까요? 공사를 멈추는 날이 엄청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날씨 때문에 공사를 멈춰야 하는 날이 1년의 절반이 넘어가는데도 금융권은 여전히 건설사에게만 모든 독박을 씌우려 할까요? 굉장히 뼈대 있는 질문이네요.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이 낡은 금융구조와 위험을 나누는 방식 자체가 뿌리채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튼튼한 새 집을 제때 만나볼 수나 있을까요? 네, 모두가 한번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늘 정답은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납니다.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